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올해는 뭐 추석이 빨라서 가을이 빨리 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무덥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음, 오늘 뭐 보리스 보살님께서 조금 한 30분 정도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불교 불교만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왜 불교의 관점이 왜 현대인에게 필요한가? 또 우리들은 당연히 현대 주류적 담론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듯 모르듯 그 영향을 깊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붓다에 대한 깊은 혹은 삼보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다면, 신심이 없다면 그 영향에 쉽게 흡실려가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현대의 주류 학문적 담론에서 논의하는 뭐 인간이란 죽고 나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고 하는 물리주의적 관점이나 거기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저도 옛날에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을 보다 더 현대적 관점 속에서 왜 불교 관점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춤을 맞춰서 한번 말씀하고자 합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뭐 불교에서 당연히 중생이란 무엇인가, 생명체란 무엇인가의 문제인데 너무 넓으니까 그냥 여기서 인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19세기 말과 20세기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인간이란 게 뭐 그 고전 유학의 관념에다 성리학적 관념을 덧붙여갖고 뭐 한 것이지만 서구에 있어서의 인간에 대한 관념도 사실 중세 기독교 전통이 끊어진 후에 17세기 데카르트 이래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발전되고 특히 19세기 말에서는 급격한 역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이제까지 인간을 규정해 왔었던 많은 전통적인 이해들이 다 거의 붕괴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호모 사피엔스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다. 그 다음에 계몽주의가 그렇게 강조했듯이 인간이란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관심의 배양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고, 그게 낭만주의적 사고겠지만 그런 사고가 평배해 있다가 산업혁명 시대로 맞아서 인간이 도구화되고 그리고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넘어서 세기 말 시대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를 그 당시 서구인들을 위시켜 주었던 자유주의 이념 혹은 과학기술의 무한한 발전에 대한 이념이라는 게 사실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 주었다고 느꼈던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념이 특히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도구로 전락할 수 있고 소위 살생무기를 만들어 인간을 죽이고 다른 인간 존재들을 폐로 만들 수 있는 도구로 전락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계몽적 이성의 필요성, 소위 인간을 근본적인 측면에서 다시금 계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그 당시 나섰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1960년대 이후 나타난 것도 그 배경입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이 시적 배경이지만 가장 현대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규정하고자 하는 강력한 경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것들은 옛날의 유물론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한 형태로 취하지는 않지만 거의 보다 더 세련된 형태의 물리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취하게 됩니다. 즉 인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의 거의 부산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생명체가 죽고 나면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든 게임은 영원히 끝난다고 하는 생각들. 그렇다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추구해 왔었고 그다음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녀왔었던 모든 윤리적 가치들, 정신적 가치, 문화적 가치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물론 이 물리주의자들은 그러한 윤리적, 문화적, 정신적 가치가 없더라도 정신이 물질과 동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는다고 하도 윤리적 행위의 필요성과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보존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눈 발린 사탕에 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게임이 영원히 끝난다고 한다면 사실 고대 불교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찰관의 눈만 피하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저질러도 돈만 빼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죽고 나면 모두 게임이 없을 테니까 모든 이 후속 게임은 영원히 끝나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조선시대를 저는 좋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조선시대를 이끌어왔던 허위의식조차도 사라진 이후에 그 윤리적 토대가 만약에 어디서 세워야 할지를 우리가 묻는다면 분명히 물리주의적 입장에서 해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붓다께서도 바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업과 윤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물론 그저 후대 세속제 관점이고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윤회와 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붓다께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사외도를 비판할 때 거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물질 없이도 우리들의 의식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파니샤드 아이디어나 아트만주의자나 혹은 죽고 나면 모든 게임이 끝난다고 하는 차르바카 물질주의자 유물론자들의 생각들을 붓다는 부정하면서 특히 후자의 입장을 각정하게 부정하면서 붓다께서는 조건에 의한 생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기설을 내세워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교도들은 당연히 이러한 입장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이 함축하는 것은 바로 저는 가장 직설적으로 유물론적인 입장 혹은 물리주의적 세계관에 대한 극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우리들의 혹은 현대 젊은이들이나 혹은 우리 문화에 지금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큰 의미에서 드라이빙 포스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추동력이지만 그 추동력 그 자체를 그대로 내둘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입장은 현대와도 당연히 매우 교묘한 형태를 취합니다. 현대 학문에서 가장 주류적 담론은 말씀드린 대로 물리주의, 피지컬리즘이라고 불려지는 거지만 동시에 그 피지컬리즘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의 모습으로 강요되는 것이 바로 네오다윈이즘입니다. 신다윈학파의 주장들입니다. 다윈이라고 하는 주장은 1859년에 그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그야말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저지 한 사람으로 등장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도 생물학 교과서에서 배우고 그 이후로 하나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에서 맨델이 유전학을 또 그거 했죠. 강낭콩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다윈의 자연선택과 맨델의 유전학의 조합을 통하여 현대 20세기 이후에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생물학을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생물학은 바로 네오다윈이즘이라고 불려요. 신다윈학파의 그 사상적 입장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논의, 인간이 무엇인가를 논할 때 많은 사람들은 불교나 기독교에 더 이상 의거하지 않고 생물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물학자들의 담론이 과연 100% 사실에 입각한 것이냐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9년도 서울대학교에 간 직후에 다윈 탄생 다윈의 종의 기원 150주년을 맞이하여 불교계에서도 리스폰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갖고 논문을 한 편씩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생물학자들, 최혜천 선생이나 혹은 딴 사람이 말하면서 둘이 서로 싸우면서 하면서 결코 100명의 생물학자들이 있으면 100명의 해석이 있다라고 하는 말로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즉 팩트는 있는데 그 팩트를 해석하는 100명의
생물학자들의 100개 이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과연 이 생물학자들의 해석은 팩트와는 다른 겁니다. 팩트에 대한 해석일 뿐이라고 저는 그걸 듣고 이해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알프레드 웰렛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졌던 입장입니다. 알프레드 웰렛은 이 다윈과 동시에, 다윈은 저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거기서 그 섬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종의기원의 토대가 되는 자료들을 발굴했는데, 웰렛도 역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조금 앞서서 이 사람은 아시아의 섬에서 연구를 수행해 와서 거의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웰렛이 그 1958년인가에 자기가 그때 항해하면서 그 자료를 모으고 있을 때 연구 노트나 자료를 다윈에게 보내고, 다윈이 그걸 보고 나랑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면서 그 텍스트를 묶어서 먼저 1858년에 텍스트로 내고 1959년에 종의기원을 발표해서 공전의 히트를 친 건데요. 근데 이 다윈의 물리주의죠. 혹은 그 모든 것들이 단지 자연선택,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웰렛은 이 자연선택에 설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19세기의 가장 저명한 과학자 중에 하나이지만 20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잊혀진 과학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공정한 시각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런 교육도 못 받았는데 스스로 가난한 집안에서 독학을 해서 그러니까 온갖 여러 가지 독서와 그 독학을 통하여 그러한 지식에, 그리고 관찰을 통한 지식에 이르렀던 위대한 과학적 마인드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무신론자로 출발했다가 그 사람은 자기가 보고 관찰했던 사실에서 도대체 이 자연선택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 보면서 팩트 앞에서는 이론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입니다. 누구도 팩트 앞에서 이론을 바꾸지 않고 팩트를 차라리 배제해버리죠. 이건 특별한 경우야, 잘못된 관찰일 거야 하면서 배제해버리는데, 이 사람은 팩트 앞에서 자기의 이론을 바꾸고 이 자연선택이 설명하지 못한,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자연선택이 설명하지 못하는 어떠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감각과 의식의 출현, 그 다음에 미적 감수성과 추상 능력, 그 다음에 기하학이랑 대수학적 사유,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 이는 자연선택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다라고 그 사람은 간주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다윈의 유산과 물리주의의 유산은 그 이후에 모든 생물학의 주류 담론으로 변해갑니다. 이 알프레드 웰렛 자체는 나중에 이 헉슬리라든가 다윈의 추천을 받았고 영국 왕립화폐의 회원으로 되고 그랬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다윈과 비견할 만한 명예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인물로서 자리 잡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생물학계에서의 커다란 영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윈의 몫이었습니다. 즉시 첫 번째 생명의 기원과 관련돼서 우리들은 이 알렉산드르 오파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련의 과학자, 생물학자들을 보통 첫 번째로 거론합니다. 이 사람은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이실 테니까 유물론자로서 최초의 생명체는 비생명, 즉 물질로부터 자동적으로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자연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자 혹은 유물론자답게 그는 생명이란 것은 물질로부터 파생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유물론적 관점을 소위 말해서 발표했습니다. 뭐 과학자니까 과학적 증거를 당연히 포장했겠죠.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그 증거는 소위 말해서 스탠리 밀러라고 하는 미국의 학자에 의해서 1953년에 제안됐습니다. 그는
지구의 초기 상태, 소위 우리가 지구가 150년경에 이루어졌다면 지구가 뜨거운 덩어리에서 점차 식어서 마침내 36억 년 정도 지나실 때 지구의 대기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 실험실에서.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전기 방전을 주었습니다. 즉 최초의 그 지구의 상태에서 벼락이 내리고 전기가 나리는 것을 보면서 이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조건에서 생명체가 거기서 싹 튈 수 있을까? 아무런 그야말로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이 전기 방전을 통해서 그는 거기서 유기체의 출현을 위한 가장 기초적 물질인 아미노아시드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미노아시드 단백질 덩어리에서 그 다음에 수십억 년의 생명 진화를 거쳐 자동적으로 복잡한 우리와 인간과 같은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초의 물질에서부터 생명체의 생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발견됐다고 창출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서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위에 많은 생물학자들은 이 발견을 하나의 거의 제가 알기로 모든 생물학적 개론서에 나오는 얘기였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이러한 물질에서부터 찾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미노아시드라고 하는 그야말로 단백질 덩어리에서 세포 형성까지, 우리들하고는 세포 형성까지는 마치 시계를 이루는데 수없이 많은 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아미노아시드가 하나의 나사에 지나지 않다면 이 세포는 시계와 같은 역할인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나사들이 있다고 시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 반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생물학자들은 시간이 말해준다. 그리고 내추럴 셀렉션과 환경 적응을 통하여 우리보다 더 생명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했을 거라고 하는 소위 것을 마치 사실처럼 그들은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얘기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저명한 현대 생물학의 담론도 이 주장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소위 말해서 휴먼 지놈 프로젝트, 독일말로 저는 항상 해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라틴어 때문에 더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어식으로는 지놈 프로젝트라고 전부 하니까 저도 인간의 유전자 프로젝트에서 이 유전학자들은 인간과 같은 복합한 지적으로 매우 뛰어나고 정서적 반응이 풍부한 그러한 생명체계에 있어서는 유전자가 다른 포유류나 다른 동물보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걸 당연히 전제했는데 막상 2003년도 이 생물학 지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인간의 단백질, 소위말해서 프로테인 코덱스 지인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자 숫자가 겨우 2만 개에서 2만 5천 개 사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회충들도 똑같은 유전자 숫자를 갖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쌀이나 콩의 단백질 유전자 숫자도 5만 개가 넘으니까 이걸 단순히 그러한 방식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의식의 기원과 두 번째 주제는 의식의 기원과 관련돼서 이 웰리시라고 하는 학자들 하는 이 분자들이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해도 그것들이 자연적 형성이나 그것들의 자연적 형성이 감정이나 의식을 산출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시계공과 나사의 얘기를 들어간 것처럼 시계공의 익숙한 기술을 통하여 이 나사를 조립해서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100만 개가 되는 나사 덩어리에서 저절로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 알프레드 웰리시는 일종의 우리가 후대 지금 20세기 신학자들 중에서 몇 명이 소위 그랜드 프로젝트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신의 거대한 모델을 통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생각을 내십니다. 그러나
이 알프레드 웰리시가 생각하는 이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독교적 신은 아니라 일종의 법칙과 같은 것들, 어떤 그것들이 육아에서 이기할 때 이이든지 아니면 도가에서 도이든지 어떠한 법칙성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러한 초기 알프레드 웰리시 같은 매우 그런 건전한 합리적 생각에도 불구하고 현대 대부분의 물인지학자들은 뇌가 모든 의식 상태의 발생에 유일하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인간은 누가 19세기에 데카르트 이래로 소위 말해서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인간의 정신을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하는 말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20세기 이 뇌과학들의 입장에 따지자면 기계가 단지 뇌로 바꾸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뇌 속의 유령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모든 걸 만들고 모든 환상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 뇌는 결코 물리적 요소가 아니냐. 따라서 이 뇌가 파괴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임은, 모든 문화적, 정신적, 지적, 그 다음에 예술가의 그 열정이 어린 그 영혼조차도 결국 단순히 파괴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기에 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소위 대표적인 현대 생물학자들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만약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뇌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뇌가 사실은 작은 데서 크게 발전했는데 이 뇌가 사실은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서는 불필요하게 크다고 하는 그 견해가 있거든요. 이건 자연 선택에 맞지 않는다. 만약 모든 것이 진화를 했다고 자연 선택이라면 뇌는 당연히 적어야만 된다. 자연 선택에 대한 생물학자들의 기본 과정, 그 인간이란 결국은 생식과 생존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뇌도 가장 필요한 그 두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적합하게 발전되어 왔다면 이렇게 클 필요가 없지 않냐. 왜냐하면 자연과학 하시는 분은 더 잘 아시겠지만 뇌의 무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건 진화적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라 간접적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뇌라고 하는, 이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생물학자들은 이 뇌가 이렇게 인간에게 큰 것이 일종의 잉여 산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원래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야 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는 사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현상 자체를 설명해 주지는 못할 것이죠.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뇌와 마음 간의 의식과의 상관성의 문제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데카르트도 이 소음과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소음과선을 중심으로 이 뇌가 대칭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 소음과선이 정신과 물질적 요소가 매칭하는 어떠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그러한 데카르트적 아이디어는 방기되고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이 뇌와 마음 간의 상관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그 신뢰는 뇌가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기본적인 그 요소라고 하는 요소라고 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에는 이 뇌를 마치 컴퓨테이셔널 모델에 의하여 컴퓨터 모델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계산주의적 모델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역시 문제가 있죠. 프로그램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컴퓨터에 아무리 많은 그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리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책에 우리 한글 24개의 자모들이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문자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그것이 없다면, 정보 통합
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없다면 기능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뇌 자체가 이 모든 걸 행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자료에 의미를 주는 유일한 것은 결국은 생명체의 의식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주어진 잡다한 자료들을 일관적으로 해석하고 그것들을 유의미한 방식으로 분류하고 배열하고 물론 그것이 생존을 위한 필요라고 하더라도 생물학자들의 말처럼 그것들은 결국 의식을 떠나서 주관의 의식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결국 그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의 하나처럼 저에게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몇 가지 또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사체험, 거의 죽음에 이르는 체험이죠.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핸드폰을 켜고 심심해서 하나를 딱 누르면 그것이 계속 연상을 일으켜서 그 근사체험 한 사람들 수없이 많은 자료들 한때 컴퓨터를 전부 제 핸드폰을 채운 적도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때 들어가 보니까 네덜란드의 어떤 의학자가 이 근사체험 자체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경험만을 수십 년간 모은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근사체험, 거의 유사한 죽음에 이르는 체험을 했던 사람들은 일종의 이탈 체험처럼 유체 이탈처럼 자기가 왜 죽었다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 의사들이 자기 고를 분해하고 열어가지고 거기서 서로 얘기하고 하는 걸 들었다고 나중에 깨어나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그 수술 현장에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증거로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소리에서 우리가 죽은 후에 신체를 떠나서 유체 이탈 경험과 같이 자기가 죽어가는 걸 위에서 쳐다보는 것처럼 뭐 케이지의 유명한 그 경험처럼 그러한 것이 과연 의식이 뇌라고 하는 물리적 토대가 없이도 존속이 가능한 걸 설명해 주는 증거인가? 아니면 많은 반대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소위 환각의 일종인가? 뇌를 분해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환각, 아나스테시아를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마취의 부산 효과인 것인가? 그럴 때 너무나 잘 꽃같이 들었다는 걸 보고 눈도 가리고 귀도 막 귀마개도 했는데 잘 들었다고 하니까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근사체험들은 실제로 그러한 우리가 물질적 토대가 없이도 과연 정신이 홀로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만약 확인된다면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꿈과 존재, 꿈과 각성, 꿈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그 어떤 텍스트에서 어떤 현상학자, 철학적으로 훈련받은 어떤 그 캐나다의 현상학자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유체 이탈 경험에 관심이 있어갖고 실시로 체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믿을 만한 현상학자고 굉장히 유명한 현상학자입니다. 물론 굉장히 티베트 불교 쪽에 그래서 불교적 관심과 현상학을 조인트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는 학자지만 이 사람도 자기가 이탈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누워있고 자기가 공간에서 그걸 잠시 보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신체성이 없어도 즉 물질적 토대를 벗어나서 의식이 단독으로 존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겠죠. 당연히 물리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환상이겠죠. 그런 것은 없으니까요. 또 하나의 문제는 전생기억의 문제입니다. 사실 전생의 문제, 기억 문제 생각나는 건 저는 제가 대학교 때, 그때 대학원 불교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 스님, 해인사의 그 스님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성철 스님. 성철 스님의
그 책 읽었는데 이 사람이 저는 무슨 도사야기, 성사들의 깨달음의 경험들을 얘기할 줄 알았더니 보는데 전부 전생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사가 이래 하고 했는데 지금도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뭐 다 인정을 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 다른 입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성철 씨는 전생 얘기를 거의 몇가 7, 8군 예를 인용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도 전생 기억을 갖고 있는 체계적으로 또 이것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전생 얘기를 하는데 그 전생 기억은 많은 경우는 사실 그 사람의 관심과 문화적 그 전생 기억을 해석하는 것들은 그 문화적 측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 종교적 관심 속에서 그 자기의 전생 기억을 비록 인터프리테이션을 하지만 그런 현상 자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거거든요. 그것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당연히 불교도 입장에서 이건 노 프로블렘일 겁니다. 뭐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서구 기독교적 전통의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서구 문화권에서는 이 전생을 인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생을 만약 서구 문명이 받아들이면 더 많은 그 문제들이 심리학적인 것이거나 그 심리학적이건 아니면 그런 면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적인 갭 때문에 어떤 이것 자체는 대부분의 학자들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말해서 전생의 상처가 남긴 버스마크라고 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떠한 아기들에 있어서 일종의 점들이 나타나요. 가심과 뒤쪽에 점이 보인다고 나타나고 합니다. 그걸 버스마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전생을 보통 전생이 5살에서 8살 때까지 기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이라마 존자도 자기도 8살 때까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알고 사람들이 말해서 그렇다는데 그 이후로 자기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을 하시는 걸 보면 그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전생의 기억이 5살에서 늦은 경우 8살 때까지 유지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버스마크가 있는 사람의 그 전생을 것이면 이 사람들의 경우 전생에 그 상처 부위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든지 그 것 속에서 죽었게 되겠지. 창으로 관통했다든가 할 경우 그러한 버스마크가 생겨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발견해서 이러한 것들도 역시 뭐 증거가 혹시 반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나 이걸 믿지 않는 거나 증거로서 채택하지 않는 물리주의자 입장에서 이건 아등 증거가 되지 않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문화적인 결국은 독선이거나 문화적 독점, 다윈의 독점이겠죠. 이 사람 이 웰리시의 해석이 받아들였다면 보다 더 풍요하게 되었을 텐데 다윈의 해석으로 나오는 바람에 그 다음 생물학자들은 이 안경을 가지고 모든 현상들을 취사 선택해서 해석할 뿐이니까요. 따라서 대다수 생물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은 비인물질적인 것 혹은 비인물질적인 것이 어떻게 뇌와 신체, 환경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대부분 19세기 물리학에 입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리학에서도 양자역학에 있어서는 물질 개념, 물리적 힘의 개념이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서의 물리적 힘은 거의 불교 밀교에서 매우 헤바드라 단트라든지 매우 무상요가 단트라 설명하는 그런 측면들, 에너지의 측면에 가깝거든요. 달라이라마도 바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요소와 심리적인 요소의 이분법을 강력히 지지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세계에서 우리가 윤회세계에서 살고 있는 한 이런 인간 존재나 모든 생명체가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요소의 복합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덧붙이기를 그러나 궁극적인 요가 탄트라
거의 해바지라 단트라든지 아니면 그 비밀 집회 같은 궁극적인 무상효과 단트의 전통에 따르자면 궁극적인 상태에서는 그 심리적이고 물적인 요소조차 하나의 에너지로 변환되고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어떤 그걸로 바꿔진다. 하지만 자신은 그러한 텍스트의 설명만 하지 그건 나의 경험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서 넘어가십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무상효과 단트라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알고 있는 인간은 명과 색의 복합체다라고 하는, 인간은 오온의 복합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벗어나서 또 다른 에너지장의 관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하지만 뭐 그건 그리고 그러한 관점 속에서 이러한 비물질적인 의식이 어떤 토대 없이, 물질적인 토대 없이도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의 문제도 해석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내가 10분만 더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불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그 당시 육사외도라고 불렸던 비불교 사상관하고 우파니샤드의 아트만의 상주성에 대한 상주성을 발견하면서 자기들의 고유한 입장을, 불교 만화 고유한 입장을 발전시켜왔고, 우리가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연기설이든지 오온의 연기설 12처 18개에서의 연기적 방식으로 우리들의 인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자, 인간 존재와 의식의 생기에 관한 혹은 기원에 관한 불전의 설명은 뭐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뭐 세기경에서의 내용인데요. 그 세기경에서 이 우주의 기원을 갖고 있는 재미있는 경전입니다. 그 봉선사의 그 유명한 어떤 그 학생이 계셨죠, 우리나라에. 그분 하나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분이 불전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 세기경이라고 하는데 그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산스크리트를 음사에서 중국 단어로 옮기는 그게 어려웠던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세기경에 해당되는 그 빨려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아간야슈타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결국은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기 위한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인간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허공을 떠다니고 어떤 물질적인 요소도 갖지 않은 존재였는데 좀 무색계에서의 존재 같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떠다니면서 그 다음에 집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집착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자연적으로 그 곡물이 자라나는데 그 곡물의 맛을 보면서 라사라고 하는 그 맛을 보면서 그 탐닉하게 됩니다. 아, 이거 맛있네. 이거 또다시 와서 먹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맛있으니까 그 다음엔 이거 일단 나 혼자 좀 먹어야겠다 해서 이걸 수확을 해서 보관하니까 딴 놈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집을 지어야 되고 또 파수꾼을 둬야 되고 한 등등의 방식으로 가족, 국가 등의 권력이 생겨났다고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한 논의인데요. 이러한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러니까 욕망으로부터 이 세계가 산출되었다고 보고, 또 아비다르마 설명에 따르자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13무기의 방식으로 그 궁극적인 우주의 공간적 크기라든가 시간적 지속성의 문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혹은 대식의 방식대로 따르자면 결국은 모든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언어적 차원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하는 그것들이 설사 붓다의 해석체계라고 하더라도 결국 언어적 차원의 진리, 즉 언어적 방식의 해석체계에 지나지 않는 사실 겸허하게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것을 넘어서 어떠한 궁극적인 본성도 사람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승에서의 자성공의 방식에 따른 설명인데 저는 이런 기본적 관점을 현대 생물학적 주류 해석에도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것은 현상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팩트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그리고 해석은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선행 조건들, 선행하는 이론들과 문화적 영향이 당연히 인정될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이러한 관점들이 인간 존재에 대한 기원에 관한 문제일 텐데요. 그것이 어쨌든 간에 불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5원이든 11처 18개든 연기설을 볼 때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 생명,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정신의 복합체라고 하는 관점을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다른 원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의식은 따라서 결코 물질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박한 형태의 물리주의자들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초기 불교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결국 의식과 제3지인 식과 4지인 명과 세계 상호작용에서 생명체가 형성돼 간다. 그것은 모태 속에서 배아의 형성 과정으로 불교는 설명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오히려 물질의 파생 현상 혹은 물질의 수반 현상으로서의 정신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의식은 정신적 요소가 주축이 돼서 물질적 요소를 자기의 신체의 기반으로 소위 말해서 어프로프레이트하고 있다. 잡아서 집수하고 있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자기의 신적 축산으로 소위 용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불교의 설명이 보여주는 것은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기본적인 세계관적 전제가 만약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물질만이 제1차적 요소이고 정신적 요소는 제2차적인 것이라고 하자면 과연 인간 문명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준 요소들 자애로움, 친절, 그다음에 따뜻함, 공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 시인 그 음악가와 화가의 그 열정적인 그 열정들 철학자들의 탐구 등등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은 정신적인 탐구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겠죠. 결국은 어떻게든 물질적 요소조차도 무상하니까 배려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물질적 토대만은 절대로 포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그것만이 또 이상의 유일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자신을 다른 존재에 비해서 더 특수하고 특출하고 유일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파악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가 깊고 깊을수록 자기 다음에 가치를 계속적으로 주어 나가겠죠.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세계가 만인에 대한 투쟁 이상의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붓다가 그러한 윤리적 세계와 그다음 정신적 가치의 확립의 전제로서 업과 윤회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설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은 당연히 정신적인 요소 속에 보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모든 업들은 어떤 방식든 간에 자기 알라식에 보존되든 아니면 자기의 육식의 기억 속에 보존되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보존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리고 그것들이 다 하지 않는 한 결국 업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부탁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윤회 세계가 존속하는 자기 업은 자기는 언젠가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들은 좋은 걸로 즙을 받든지 처벌로서 즙을 받든지 하는 것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업의 법칙과 정신적 가치를 위한 불교의 가르침을 꼭 감각적 탐욕과 진정한 행복을 구별하라고 하는 그런 원래의 가르침, 소박한 가르침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아무도 계속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한 또 실제로 이것들을 구별해서 살아가기도 힘든 그러한 것이겠죠. 하여튼 이런 진정한 행복, 열반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행복을 위하여 인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이고 이것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 다윈의 주장보다는
말씀드린 웰레스의 주장에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간단히 그냥 현대의 주류 담론과 불교의 주장이 일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것들을 우리가 육아에서 말하듯이 택선이 고집지 하는 것인데, 소위 우리들은 좋은 것을 택해서 그것들을 확고하게 잡는 것이죠. 불교가 생각하듯이 선을 택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지니고 생활하는 것이 소위 대학인가요? 대학에 나와 있는 택선이 고집지라고 하는 그 말인데, 저는 그것도 역시 이러한 좋은 것을 택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확고하게 자기 삶의 중심으로 지켜나갈 때 이런 현대의 혼란된 그 세계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